안녕하세요. 저는 써니사이드 랩스, 옛날 이름은 테스팅 프로드라는 작은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에 관한 소개는 슬라이드 뒤쪽에 이제 마지막에 있던 곁다리로 약간 끼워 넣었는데요. 약간 네, 결첨 소스 마냥 약간 끼워 넣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가 조금 진지한 주제예요.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는 월스트리트의 백엔드를 이더리움으로 갈아엎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에 관한 약간 미싱 피스스, 좀 약간 없는 지금 좀 부족한 기술들, 이더리움으로 월스트리트의 백엔드를 갈아엎기에 약간 좀 부족하다. 약간 왜 부족하냐, 뭐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unsolicited opinion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런 약간 의견이라 그냥 지식 정도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뭐 많이 내온 얘기예요. 저번 달에 굉장히 핫한 얘기였죠. 조샘 루빈도 그렇고 이제 톰 아저씨도 그렇고 펀스트레드의 톰 아저씨도 그렇고 이제 월가의 이제 백엔드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갈 것이다. 뭐 이제 라는 엄청 많은 핫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왜 이더리움으로 월가의 백엔드를 갈아엎어야 되냐? 월가의 백엔드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그래서 이 슬라이드들은 보통 이제 저는 조금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과 이제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혹시 발표 중간중간에 뭔가 약간 물어볼 게 있으시면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손 들고 그냥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구성으로는, 그래서 existing infrastructure와 이더리움의 이제 비교를 먼저 좀 해보고요. 또 이제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부족한 건 두 가지거든요. throughput이랑 privacy. UX도 부족하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UX는 이제 많이 좀 해결이 되었고, 그게 또 throughput과 privacy의 발전으로 인한 이제 UX의 이제 변화들 정도만 이제 미싱 피스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throughput과 privacy를 중심으로 설명했고요. 도대체 저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클로징 스타트로 뭔가 약간 생각할 거리들을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인프라와 이더리움을 먼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스위프트, 다들 많이 들어보시죠? 스위프트로 해외 송금하면 도대체 백엔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요거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샌더가 originating bank, 그냥 내 은행에다가, 은행, 안녕하세요. 10,000달러를 어떤 B 은행에다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외 B 은행, 미국에 있는 체이스 뱅크에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originating bank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타닥타닥 하고 메시지를 써요. 스위프트 메시지를 쓰는데 그게 뭐냐? MT103이라는 메시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얘가 어떤 은행들을 거쳐가지고 어떤 은행에다가 송금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인텐션을 담은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intermediary bank에게 전달합니다. intermediary bank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중간에 껴있는 은행이에요. 여기저기 은행에다가 그냥 계좌가 겁나 많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receiving bank가,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피어투피어로 돌아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B뱅크가 A뱅크에 만약에 계좌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A뱅크에서는 그냥 B뱅크 소유의 계좌에다 그냥 입금 처리해주고 그게 사실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송금은 중간에 있는 이제 은행을 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받는 은행이 도대체 계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은행인지 적은 은행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저기, 세계 여기저기.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해외 송금이 intermediary bank라는 거를 이제 끼는데, 그래서 intermediary bank에 이제 나 이제 B뱅크, 체이스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고 싶은데 너 체이스 은행에 계좌 있다며?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체이스한테도 줘. 이런 식으로 약간 intermediary bank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intermediary bank가 이제 스위프트 메시지 받아서 이제 이거를 노스트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receiving bank에 있는 intermediary bank의 어카운트. 그래서 노스트로 뱅크 에서 이제 노스트로 어카운트에서 이제 빼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장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시빙 뱅크는 이제 리시버의 어카운트에 이제 세틀먼트를 확인하고 이제 장부를 이제 올려줍니다. 이게 이더리움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참 간단해집니다. 이더리움으로 되면은 이제 그냥 샌더가
트랜잭션을 사인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RPC에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나는 이 트랜잭션을 보내고 싶어 라는 인텐션만 이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블럭에다가 뚝딱뚝딱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 이제 이더리움 전체 약간 상태가 있죠. 월드 컴퓨터의 상태가 있겠죠. 그 상태를 그냥 이제 그 뺐다가 더했다가 하면은 끝입니다. 예. 그럼 이제 리시버는 이제 리시버의 월렛은 이제 내 잔고 바뀌었네. 좋다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펀드가 바로 세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다르게 이제 스위프트나 이제 그 페드 와이어 뭐 이런 약간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이제 세틀 메시지는 먼저 전달이 되고 세틀은 뭐 이제 나중에 전달이 되는, 세틀먼트가 막 3일씩 막 걸리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이제 얘는 이제 바로 세틀먼트와 이제 메시지 전송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구조죠. 두 번째 유스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트레이딩 유스 케이스인데요. NYS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로빈후드에서 내가 주식을 사면은 어떻게 이제 그 스톡이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이제 또 가져왔는데요. 뭐 로빈후드에서 뭐 게임스탑 뭐 주식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가 나 게임스탑 주식을 사고 싶어. 로빈후드 내 게임스탑 10주를 사줘. 이런 식으로 인텐션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 실행은 뭐 바로 돼요. 바로 되는 것처럼 UI에서 보이는데, 근데 세틀먼트가 실제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식적으로 내가 게임스탑 10주를 바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NSCC라는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뭐냐면 이제 장부를 관리하는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이제 그 세틀먼트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장부를 이제 업데이트를 먼저 해줘요. 또 장부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커스토디안, 즉 진짜 이제 에세트를 들고 있는 이제 그 커스토디안들한테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서 야 이거 이제 에셋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하고 이제 에셋을 옮겨요. 그럼 에셋을 옮기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인베스터의 어카운트가 그 실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리걸한 오너십은 이제 그때 파이널라이즈가 됩니다. 이게 또 이더리움으로 가면은 이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에서 USDC를 해서 이더로 이제 그 스와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트랜잭션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트랜잭션에 나는 이제 USDC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요. 그럼 이제 그 유니스왑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 세트를 하겠죠.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커브 위에서 뭐 알고리즘 위에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인베스터의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고 이제 풀에서 뭐그 잔고를 바꾸고 뭐 이제 오너십이 온체인에서 바로 바뀌죠. 그리고 또 이제 인베스터의 월렛은 이제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바뀌었다 하고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싱글 액션이 인베스터가 그냥 사인 한 번 딱 해가지고 보내는 이 액션이 이 브로커 익스체인지 클리어링 시스템 클리어링 이 모든 프로세스를 싹 다 이제 그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더리움은 이 프로세스를 도대체 어떻게 없애는가에 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 좀 마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레저가 하나입니다. 그 장부가 하나여가지고 이제 인스티튜셔널한 사일로들, 이제 인스티튜션들 간에 이제 정보들을 막 자기네들을 막 보안들을 막 가지고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생략을 하고 뭔가 하나로 싹 합치기 때문에 모든 파티스펜트들이 이제 똑같은 밸런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가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컨센서스가 그 이더리움 컨센서스에 그냥 의존을 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클리어링 하우스가 필요한 이제 실제로 에셋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클리어링 하우스 즉 장부만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기관들끼리 서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갖고 하는 기관이 생겨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더리움의 컨센서스는 이제 같은 이제 트루스를 믿기 때문에 컨센서스로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죠.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거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세틀먼트가 막 며칠이 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믹한 한 방의 트랜잭션으로 바뀝니다. 트레스파이에서는 이제 execution clearing settlement가 이제 뭐 다른 시스템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돼야 되고 중간에 막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아토믹한 execution, clearing, settlement 이 모든 액션들을 뭔가 약간 한 방에 all or nothing으로 약간 처리를 수초 만에 해버릴 수가 있어서 이제 많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는 뭐 코드가 이제 모두한테 보이는 코드가 이제 코디네이션을 이제 필요 없게 해주고요. 뭐 브로커들, 익스체인지들, 막 커스토디언들 막 서로 막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게 또 이제 탈중앙된 게 이제
그, 어, 지오그래픽하고 타임 베리어들을 막아줍니다. 탈중앙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그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 몇 퍼센트인가의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이 열려 있는 시간이 그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뭐 주중에 뭐 휴일도 빼고 주중에 뭐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밖에 안 열려 있고 그 외에는 다 싹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이 사실 이거는 뭐 프로세스를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긴 하는데 약간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67%인가 그래요. 67%. 그래서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전체 시간에서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 숫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 그냥 백엔드 싹 다 이더리움으로 갈아엎으면은 그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백엔드 싹 다 갈아엎으면은 이제 이 뱅크들 한테 수수료 덜 줘도 되고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랑 커스터디언들 없이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수수료도 덜고 그러면은 이제 브로커들이 더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수수료를 덜고 그리고 또 이제 브로커들 입장에서 더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왜 이걸 안 하냐? 뭐 지금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브로커로서 이제 이게 싹 다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클리어링하우스와 커스피언을 싹 다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삐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빈후드가 실제로 그 체인을 만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로빈후드는 여기서 이제 브로커의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가장 큰 문제입니다. L2들을 싹 다 더해도 그 L2가 뭐냐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이더리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체인입니다. 예. 그래서 얘도 그냥 이더리움으로 쳐요. 그냥 이더리움이랑 다른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더리움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고 이더리움으로부터 모든 상태들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도 이더리움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더리움들을 싹 다 합쳐도 네트워크가 500TPS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찍었을 때가 500TPS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NYSE는 그러니까 피크 때 65K TPS를 처리를 합니다. 65,000개 TPS 처리라고요. 기자는 피크 때 그 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이럴 때 그 24K TPS를 처리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멀었어요, 사실. TPS로는. 그런데 더 약간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탈중앙된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이 더 쓰면 쓸수록 가스피가 올라가고 레이턴시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면에서 이제 메인스트림과 인스티튜션들의 이제 어둠션들이 이제 제한이 되죠.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모든 트랜잭션과 트레이드와 홀딩들이 싹 다 퍼블릭이에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탈중앙적인 것 때문에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제한이 돼서 이더리움이 대단한 거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투명성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대단한 건데 근데 이 대단한 특징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 기관들이 쓰기가 힘든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퍼블릭하고 남이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보냈고 이런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이런 것들이 싹 다 퍼블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두 번째에서 이런 약간 오픈되고 트랜스퍼런트한 캐릭터리스틱들이 이더리움을 진짜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프라이빗 파이낸스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인스티튜션들은 이제 에셋 커스터디에 이제 쓰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커스터디언들을 또 이제 참 신기한 거는 커스터디언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 커스터디언들이 또 있어요. 약간 그 홀딩들을 가리기 위한 이제 또 커스터디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논외로 치고 그리고 또 인스티튜션들은 홀딩들을 가질 수가 없고 컨슈머들은 이제 매일매일의 페이먼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자기가 아마존에서 뭐 샀는지 금액으로 유추가 가능하면 참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그래서 미싱 피스스 대체 어떤 것들이 미싱 피스스 하냐 뭐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방금 얘기를 한 것들이 왜 풀기 힘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풀고 있고 현재 이제 푸는 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약간 얕게 약간 달 정도 담그는 수준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인 이해를 가지는 게 이번 이 약간 슬라이드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싱 피스스 트루풋이 첫 번째 미싱 피스인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레이어 2라는 기술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 2라는 기술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L2비트라는 곳에 가시면 이제 현재 나온 레이어 2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리스크들을 갖고 있고 어떤 얼만큼의 에셋들이 그 L2 위에 있고 약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들 하실 때 이제 체인들 분석하실 때 이제 요거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레이어 2 기술
약간 도미넌트한 레이어 2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OP 스택이고 아비트럼의 OP 스택이에요. 사실상 옵티미즘의 OP 스택이 거의 대부분의 그 L2들을 파워링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SDK 같은 거예요. 이 OP 스택이라는 SDK로 그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라는 체인을 만들었고, 그 월드코인이라는 곳이 월드 체인이라는 체인을 만들었고, 유니스왑이 유니체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로빈후드가 이번에 이제 아비트럼의 오rbit 스택으로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 스택과 이제 오rbit 스택은 이제 그냥 그 SDK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쉐어는 이제 OP 스택이 조금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발만 조금 담궈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L2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길래 도대체 왜 이건 더 싸고 더 빠르냐, L2가 왜 더 싸고 더 빠르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쳐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유니에서 내가 얼마를 거래하고 싶어, 얼마를 보내고 싶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싹 다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시퀀서라는 친구한테 보냅니다. 시퀀서는 중앙 서버예요. 그냥 약간 거대한 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거대한 컴퓨터예요. 서버도 어렵다. 컴퓨터인데 그냥 컴퓨터한테 야, 나 지금 이 트랜잭션 보내고 싶어, L2 네트워크에 라고 하면 시퀀서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갖고 있다가 그 RGB로 묶어버립니다. 이제 압축을 해버려요. 착 하고 압축을 해버려요. 압축을 하는 거, 그걸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를 하나를 만듭니다. 컴프레스를 해가지고. 그럼 배치를 만든 다음에 뭘 하냐, 이더리움에다가 써버려요. 그걸 이더리움에다 써버리는데, 이더리움이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에다가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체인이라는 상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더리움만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이더리움만 보고 있으면 그 시퀀서가 상태들을 싹 다 압축을 해놔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냥 이더리움만 보고 있으면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압축 파일 해가지고 압축 해제를 하면은 그 상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L2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유는 이 시퀀서라는 그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퀀서가 그 트랜잭션들을 압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트랜잭션들 압축을 해가지고 L1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중앙 서버이기 때문에 트랜잭션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했다 치고 약간 상태들을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더리움은 하나의 최적화를 해냅니다. 그 이더리움에다가 그냥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트랜잭션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만들었냐? 블럽이라는 저장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 저장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그 AWS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WS의 S3 버킷 같은 약간 그냥 저장소입니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약간 같이 뭔가 컴퓨테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지만 컨센서스가 막 크게 가벼운, 그러니까 그 노드들 간의 소통이 가벼워가지고 더 싸게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 위에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이 최적화된 이제 블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블랍에다 던져버려요. 네, 그렇게 일어납니다. L2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증명과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L2는 이렇게 최적화들을 이뤄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스케일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퀀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시퀀서가 트랜잭션들을 압축을 해서 배치로 만들고, 배치를 에론에다 던지고, 그러니까 L1 블랍에다가 던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노드나 이제 그 L2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그 배치, L1에 올라오는 그 배치들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압축 해제하면 된다. 그 압축에서 이제 그 최적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딱 이더리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더리움을 더 스케일링 가능할 것이냐? 되게 명확하잖아요. 이 블랍이라는 저장소를 더 크게 키우면 될 거잖아요. 이 블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더리움에서, 그러면은 그만큼 더 이더리움이 스케일링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푸사카라는 업데이트에서 이제 암호학과 이런저런 기술들로 인해 이런저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8배나 늘어납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스케일링이. 그래서 이제 TPS, 이더리움이 이제 훨씬 더 8배 정도 더 많은 TPS를 처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했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드들이 조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노드들이 그 블랍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서로 블랍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야 이제 그 블랍이라는 거가, 너가 이 블랍, 그래야 이 모든 네트워크의 블랍을 전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푸사카 업데이트부터는 그 모든 노드들이 모든 블랍들을 가지고 그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드들은 이제 서로 블랍의 일부들만 가지고 있어요. 일부들만 가지고 있고 일부만 이제 검증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드들을 전체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8개 중대로 나눠가지고, 그 1중대는 8분의 1, 2중대 8분의 1, 3중대 8분의 1, 4중대 8분의 1, 5중대 8분의 1 이런 식으로 8분의 1씩만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 8개의 팀이 이제 그 컨센서스를 이제 이루면은 그럼 이제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이뤄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8배 이상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8배보다 더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더리움 지금 이 이더리움 업데이트에서 이거를 테스팅을 하고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서이사이드 랩스에서 하고 있는 일인 이더리움 재단이랑 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는 8배까지는 무조건 늘어나요.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네. 어, 예,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빨리 하면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후사카가 약간 샤딩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늘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기술적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8배가 최소라는 음. 그게 약간 궁금하고 다른 하나는 L2에서는 프로포즈를 얼만큼 왜 L2에서 막 엄청 많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블랍을 물론 늘리면 좋지만 L2에서 그냥 이 프로포즈를 늘려버리는 거에는 어디에 한계가 있나요? 그게 이제 L2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 제 기억으로는 이제 theoretical 그러니까 오케이. 그 샤딩이 두 가지 페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peer death라는 그 페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full death, 그러니까 full tank sharding이라는 페이스가 있는데 peer death가 이제 푸사카에 슈핑되는 거고 full death는 이제 뭐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업데이트에 이제 슈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다스에서는 제 기억으로 72개까지 지금 6개니까 지금 6개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12배까지가 theoretical limit으로 기억을 하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L2가 이제 드롭풋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잖아요. 이런 거죠. L2가 암만 드롭풋을 늘려도 L1의 그거를 압축을 꾹꾹 해서 L1에다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L1이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이 그 L2들 전체의 그 스케일링의 theoretical limit의 합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2에서 암만 처리를 많이 딱 해버려도 그 L1에서 받아줄 수가 없으면 그럼 이제 스케일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컴프레스를 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네, 정확하십니다.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에는 그 기술적인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압축 알고리즘을 또 다양하게 또 이제 실험도 해봐요. 예, 그것도 저희가 심의점에서 사실 그 실험들을 했었는데,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theoretical한 이제 리밋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결국에 이게 샤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8개로 나눠서 이제, 각 밸리데이터들이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뭔가 신뢰도나 리스크는 없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가 그 블록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블록의 그 수요 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6개까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데, 6개까지 다 수요가 타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미래를 보고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실제로 수요가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네, 저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샤딩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아트인 거죠. 네, 샤딩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아트인 거죠. 뭐 8개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deterministic random function을 돌려가지고 어떤 주소를 가진 밸리데이터가 몇 번 샤드를 이제 검증을 하는지가 이제 정해지고 그게 프로토콜 안에 베이크인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어떤 검증을 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게 또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누가 어떤 거를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 안에 네트워크에 다 전파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테스트가 리스크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테스팅을 합니다. 코어데브들이. 네, 지금 테스팅 중인 거죠. 뭔가 그렇죠. 테스팅 이론적으로. 열심히, 네. 네. 네, 싹 다 테스팅 중인 거죠.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제 이 프로토콜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스팅이 꽤나 이미 많이 됐어요. 네, 꽤나 근데 이미 많이 궁금한 게 됐어요. 사실 샤드를 적용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샤딩을 뭔가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또 다시 샤딩이랑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 이제 뭐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론적으로. 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서 다시 또 샤딩스러운 게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지가 그거를 차이점, 그러니까 샤딩은 안 돼서 그냥 L2한테
의지하자라고 했던 거를 다시 뭔가 샤딩스러운 걸 또 가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뭐가 달라졌길래 다시 가지고 오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이제 블랍의 샤딩은 블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되게 오랜 약속이었어요. 음, 맨 처음부터 샤딩을 고려하고 만든 스트럭처예요, 블랍은. 왜냐면 그렇지가 않으면 애초에 이건 스케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질 텐데 그거를 싹 다 약간 다 이제 교환해가지고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스케일링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 댕크 샤딩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그 샤딩을 염두를 하고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뭐 익스큐션 그럼 레이어의 샤딩, 약간, 말씀하시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럼 약간, 그러니까 에런에 있는 거는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지금은 뭐 제네시스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블롭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장하지 않잖아요. 묻히만 저장했다가 지우잖아요. 그런 맞아요. 맥락에서 이제 샤딩 같은 걸 다시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며칠만 그거랑 있다가, 또 그러니까 다른 게임. 네, 그거랑 또 다른, 그러니까 블럽의 이제 블럽의 이제 그 휘발성은 이제 다른 음, 개념이고, 그 샤딩은 그냥 얘는 그냥 이거는 그 샤딩은 맨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었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못했던 거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샤딩 아이디어들이 섞였는데 약간 맨 처음에 뭐 이더리움에서 샤딩 뭐 얘기를 할 때는 뭐 블랍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컨센서스 자체를 샤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뭔가 약간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그 네트워크 그 전체 이제 스테이트 트라이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힘들다. 뭐 이런 약간 얘기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블럽이 나와서 제한이 되고 이제 블럽은 할 만하다. 그러니까 L2가 나오고 약간 L2라는 개념이 나오고 롤업이라는 게 이제 폴데이터로 이제 피저블 해지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제 블럽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거는 샤딩 할 만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스테이트 트라이가 관리가 돼요? 블로그에서는? 블럽은 스테이트 트라이가 없습니다. 블럽은 그냥 아, 네, 블럽은 스테이트 트라이가 없습니다. 예, 블럽은 그냥 데이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콘 체인에 뭐 있긴 한데 근데 예,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럼, 샤딩이 안 된다고 네. 했던 게 익스큐션까지 샤딩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샤드 한 것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아지고 네, 기사 맞아요, 맞아요. 많아져서 네. 네, 정말 옛날 얘기죠. 근데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날라갔던 거고 그래서 음. 나왔던 게 L2고 L2는 그걸 그냥 복습한 거고 근데 데이터는 그 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해서 적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L2에서는 블록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딱 뭔가 독립적으로 돼 있으니까 좀 그런 이슈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 아닌가? 네, 맞아요. 맞고, 블럽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더리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일부 네. 데이터가 맞아 하고, 그러면 이제 블럽이 이제 KGG 커미먼트라는 걸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TLDR, 그러니까 EVM 스테이트에서 이 정도, 약간 일부만 데이터 중간에 일부만 딱 해가지고 이만큼 데이터 혹시 너 가지고 있어? 하고 EVM에서 물어봐서 true, false 정도만 받아낼 수 있어요. 그것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 블랍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블랍이 아직 다 안 찼다라고 KC 알고리즘을 설명을 약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복잡해가지고 블랍이 다 얼마 전에 한번 다 찼어요. 이 6개 블랍들이 다 차기도 했고 저희가 이더리움 이번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블랍이 차는 상황 계속 꽉 차 있었어요. 계속 꽉 차 아, 있었고, 그게 또 저희가 상당히 많은 L2 이제 메이저 L2 팀들이랑 일을 하는데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큰 회사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트래픽들을 싹 다 이제 올리고 싶은데 블랍이 우리가 올리면 이제 블랍이 다 차기 때문에 못 올린다. 뭐 이제 이런 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에 있는 그로스 레이트로 예측을 해도 음, 그냥 블랍은 약간 다 차는 게 약간 좀 무조건. 자명하고 음, 근데 언제 다 차냐의 문제인 거죠. 네. 서로 눈치 음, 싸움 엄청 많이 해요. 네. 네, 첨언하자면 블럭은 원래 다 차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음. 이제 L2들이 원래는 걔네 데이터들을 자주 L1으로 내려가지고 그 L2 사용자들을 위한 UX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비싸고
그 블록의 경쟁이 심해지면은 네, 비용 문제 때문에 L2들이 UX를 포기하면서 그 블록을 사용하는 주기를 막 1시간, 뭐 2시간 되게 길게 가져가요. 그래서 블록이 사실 안 차는 케이스가 생겼던 건데 지금은 또 이제 태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 좀 싸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네, 사실 제대로 네. L2가 빌딩한다면 부족한 게 맞죠. 네. 처음에 이제 그 4844 막 도입했을 때는 블롭이 이제 다 안 차가지고 이게 저는 그 L2 회사들마다 이제 블롭을 사용하는 전략이 좀 다른가, 그러니까 블롭과 콜데이터 간의 뭔가 이 사용하는 전략이 다른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더 이게 스케일링이 되면은 사실은 그냥 계속 꽉꽉 채워서 빨리빨리 보내겠다라는 게 약간 L2 회사들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이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전략이 아, 다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꽉꽉 채워서 보내는 게 맞기는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 조금 하이 레벨 질문인데요. 그 블록체인이 애초에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검증할 수 있는 노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백업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노드들 간에 좀 담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corrupt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토콜에 deterministic random function이라는 거를 그, 그, 그 engrave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모드의 주소를 해싱을 때려서 해싱을 한 다음에 모드를 때려서 샤드가 8개라고 하면은 그 8개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정된 노드들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해싱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냥 해시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자기의 그 주소가, 자기의 주소는, 그 주소를 보면은 숫자잖아요, 주소도. 그 헥스 네. 값이잖아요. 네네. 그 헥스 값을 샤드가 16개라고 치면 16개, 16으로 모듈을 때리면 되는 거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16으로 모듈러를 때리면은 그러면은 자기 네. 샤드의 주소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몇 시까지 시간 있나요, 이게? 언제까지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각까지입니다. 11시까지. 11시까지. 오케이.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싱 피스. 혹시 여기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도 재밌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해주세요. 두 번째 미싱 피스는 프라이빗인데요. 아시겠지만, 프라이빗시 프로토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가 있고, 프라이빗시 풀스가 있고, 레일건,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죠. 말고도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같냐?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시 풀은 믹서입니다. 믹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돈을 넣고 다른 주소로 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A 주소로 그 프라이버시 풀에다가 넣었다가 그 프라이버시 풀에서 B 주소로 withdraw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A 주소와 B 주소의 이제 연결성을 끊어버려서 이제 B 주소에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라는 약간 링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괜춘한 프로토콜이고요. 레일건은 약간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 프라이버시 모델을 쉴디드 풀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약간 동작들이 다 되는데, 플러스 풀 안에서 풀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금을 사람들이 막 하면은 풀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 안에서 유저들끼리 송금이 가능해요. 송금이 막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송금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제 레일건 유저들끼리는 프라이빗하게 이제 송금을 구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그래피 어떤 약간 크립토그래피를 썼느냐도 다르고요.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약간 잡았냐,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했느냐도 이제 다르고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안 하면은 이제 잡혀가서 이제 로만스톰 같은 이제처럼 되는 거죠.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대충 만들었는데요. 근데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유저가 레일건에다가 돈을 디퍼짓 할 때 어떻게 약간 일어나느냐 이런 건데요. 맨 처음에 혹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맨 처음에 나는 이제 디포짓을 할 거야. 레일건 풀 안에다가 돈을 넣겠어.
하고 이제 그 이더리움에다가 인텐트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레일건 컨트랙트를 이제 디포짓해서 이제 디포짓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암호화된 채로 그 풀 안에 넣습니다. 왜냐면은 암호화 시키지 않으면은 이 돈이 누구 거다 하고 풀 안에서 바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암호화 시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로 널리지 프루프라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언제 쓰이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송금을 하거나 돈을 뺄 때 쓰여요.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뭐냐 하면은 그 이더리움에다가 야, 내가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건데 근데 이 작은 정보만 알려줄 건데 이 작은 정보로 저 풀이 그러니까 저 돈이 내 돈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게 를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풀의 주인을 이더리움에 보여주지 않고 송금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되게 음화무시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GK를 설명을 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그냥 일단은 여기서는 GK라는 그 기술을 써가지고 그 풀에다가 그러니까 이 레일건 풀에서는 그냥 암호화된 정보들만 들고 있고 이 암호화된 정보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는 이 어떤 풀을 조작을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조작이 가능하다. GK라는 기술로 그냥 정도로만 일단은 하고 일단 지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베리파이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감옥 갑니다. 레일건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 월렛이 북한 월렛인가? 북한 월렛들 막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북한 월렛인가? 뭐 등등 뭐 러시아 월렛인가? 북한 월렛인가? 이제 오펙과 이제 유엔과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이 월렛 트랜잭션들을 담으면 너네는 이제 벌을 받을 것이야 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어프로브가 되면은 이제 풀에 실제로 이제 장고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유저가 알람을 받는 거죠. 만약에 북한 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돈을 빼셔야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실제로 송금을 할 때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송금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레일건 컨트랙트에다가 인텐션을 전달을 하면은 이제 쉴디드 풀렛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인텐션을 전달하면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된 정보를 움직이기 위한 이제 제로 놀리지 프루프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더리움에다가 쏘면은 모두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움직이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참 이제 이게 진짜 비직관적인 설명인데 이제 제가 이거 말고 더 나은 설명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이 GK가 진짜 비직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GK 프루프가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가 컨트랙트에서 이제 증명이 되면은 이제 밸런스와 스테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트랜스퍼가 석세스풀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리걸 이슈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만 스톰이라는 이제 프라이빗시 프로토콜인 토네이도 캐시를 만든 사람이 잡혀갔어요. 잡혀갔고 이제 지금 긴 법적인 싸움 중이신데 실제로 그 형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몇 년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기각이 되는데 하나 걸린 게 안티머니 런더링 북한의 돈을 일리걸 머니 트랜스미션이었나? 그걸로 걸렸어요. 북한 돈을 움직였다. 그거 하나 형이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드 잘못 짜면 감옥 갑니다. 네. 이제 코드 잘못 짜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리걸 이제 컴플라이언스 진짜 빡세게 잘 챙겨야 되고요. 그걸로 인한 디포짓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프로토콜에서 빡세게 지키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시 프로토콜에다가 돈을 넣으면 1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걸려요. 그 이후에 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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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돈을 가리고 싶다 간절한 경우에만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트루풋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트랜잭션들이 GK 프루프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GK 프루프는 막 몇 초 걸려요. 디바이스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루풋이 이게 막 네이버 페이 송금 마냥 막 빠릿빠릿하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GK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모든 상태들을 다 지금까지 그 싱크를 해야만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스캔이라고 하는데, 스캔이 레일건에서는 1, 2분 걸려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로드, 이제 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쓰겠어 하면 이제 1, 2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참 힘들죠. 웹2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죠. 이제 한 3초 지나면 이제 유저들 다 떠나죠. 또 interoperability.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상호작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예,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되게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GK로 막 상태를 가리고 뭐 그게 또 뭐 중간에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버시를 가리기 위해서 중간에 뭐 처리하는 뭐 프리프로세서들이 있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버시는 인스티튜션들의 도입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EF는 뭘 하고 있느냐를 찾아봤더니 EF는 이제 프라이버시 막 클러스터를 만들고 뭐 이제 뭐 막 우리 EF는 프라이버시에 완전 이제 더블 다운 한다. 막 프라이버시는 노멀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더리움은 이제 프라이버시에 이번 약간 시즌의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예. 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냐 하면은 저희는 그냥 너드들이에요. 예. 한 7명의 너드들이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팀인데요. 그 인스티튜션들의 백엔드를 대체를 하고 싶다라고 약간 좀 그런 뜻을 가지고 모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더리움 스케일링과 프라이버시에 스페셜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블럼들의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그 기관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L2 프로토콜들, 또뭐 피어다스 그런 에로원 프로토콜들을 2022년부터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랑 옵티미즘한테 프로바이딩을 하고 뭐 이제 베이스랑 같이 리서치들을 하고 뭐 월드에게 리서치들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리서치들을 제공하고 뭐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고 이제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을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 장사를 하고 뭐 그러는 작은 팀이에요. 네. 그런 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좀 이제 생각할 거리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 트러스트리스한 코디네이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기관들을 서너 개를 막 타노스 시켜버릴 수 있어요. 막 날려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이런 더군다나 이런 이 미싱 피시들이 처음 막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싶었는데, 이제는 할만하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기술들의 발전들에 따라서 할만하네 이제 좀 뭔가 길이 보이네 약간 이런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이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들에서 이제 진짜 프로덕션 디플로이먼트들을 이제 또 알아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로빈후드도 이제 팀 만들겠다 하고 있고 뭐 도이치뱅크에서도 만들었고 뭐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이더리움의 실험에서 뭔가 인스티튜션 도입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스티튜션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틀먼트 레이어들을 만들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더리움 일을 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더리움 하기. 네. 특히나 인스티튜셔널 파이낸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정말 기관들을 할 게 많아요.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둠션들이 이제 파이널리 해프닝하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의 단적인 스토리로 제가 옛날에 그 레이어 1.5라는 프로젝트를 이더리움 재단이랑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더리움 롤업 스택들 많아졌고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럼 이제 롤업들을 이제 쉽게 띄우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쉽게 띄우고 이제 쉽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랑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곁다리로 우리가 이 레이어 2라는 거를 쉽게 돌려주는 솔루션들을 이제 기관들한테 제공을 하자 하면서 막 그 기관들을 만나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완섭님, 그때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을 하셨던 이제 약간 한국인 분이 계신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전설적인 분이시고요. 근데 완섭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한 말이, 지금 이더리움과 L2 기술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 지금 기관들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이더리움에서. 지금 약간 이더리움 기술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몇 년 뒤에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은 기반 기술을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기반 기술을 닦는 거에 기여를 하면은 그때 정말 약간 그런 장사들을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기반 기술들을 다 깎고 이제 2025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제 딜들에 나서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때가 됐다. 네, 재밌는 것들 많다.